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선수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이제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380화. 자, 하락을 반기는 마인드를 훈련을 해가자. 보통 이제 사람들, 이제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 하락은 자,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야, 이제 하락할 거야. 이제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해서 이제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러죠. 자, 가치를 기반한 대응이 아니에요. 가치를 기반한 대응이 아니고, 또 하락에다 배팅도 합니다. 하락은 항상 숏포지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수고 경제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구조의 이유는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정부에서 대응하는 거는 이제 뭐 화폐 유통량을 늘린다라든가 어떤 이런 대응들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졌어요. 자, 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디플레가 뭐 10년, 20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보면 물가라는 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랑 경제는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이걸 믿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가치 기반의 투자를 하게 되면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현금을 좀 섞어가지고 하락을 회피하는 개념이 아니고 수익을 줄여가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락에다 배팅을 한다거나 하락을 회피한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장기적인 지수 상승이라든가 경제의 상승을 내가 취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락은 뭐냐면 견뎌가는 거예요. 견뎌가는 거다. 자, 하락과 상승이라는 거는 모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상승을 많이 해서 이게 버블 포지션으로 갔다. 그럼 어때요? 버블이니까 이제 장기 포지션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버블이면 어때요?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미래에는 이 버블도 버블이 아니겠죠. 다만 이제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서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미래 수익률은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5년 후에 미래를 땡겼으면 어때요? 5년 동안의 수익은 없는 거잖아요. 자, 2년 후에 미래를 땡겼으면 어때요? 2년 동안의 수익은 없는 거예요. 자, 1년 후에 미래의 가치를 땡겼으면 1년 후에 수익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10년 후에 미래 가치를 땡겼으면 10년 동안 수익은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있는 거죠. 가치와 주가가 연동을 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자,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리스크나 노이즈가 나와서 공포를 조장하면서 침체에 들어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미래. 자,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한 게 아니고 침체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기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장기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더 빠지는 걸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장기 수익률을 보고 견뎌가는 거예요. 더 사고 다 사서 냅두는 겁니다. 그리고 버블 포지션에 왔을 때는 어때요? 장기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 현금 비중을 조금씩 섞어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통계적 지표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장기 수익률을 확대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과거 2007년도에 버블이었습니다. 버블이 20% 30% 껴있었어요. 자, 지수는 마이너스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50%가 아니고 마이너스 50%에서 60% 가까이 빠졌어요. 야, 버블은 20, 30% 있었는데 왜 50%, 60%가 빠졌냐. 버블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금융위기라는 노이즈가 발생을 했죠. 이때는 이제 뭐 미국의 모기지 사태, 모기지에 대한 이제 주택 버블이 무너지면서 경제에 충격을 준 부분들이었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소비량이 가장 높은데, 자, 그 소비가 둔화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구매 비중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노이즈를, 미국에 있는 노이즈를 같이 두들겨 맞은 거란 말이에요. 장기 수익률이 축소 구간이라는 거예요. 버블 포지션에 있을 때는. 자, 코스피익이 이때 당시에는 70조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버블이었어요. 2017년도에는 버블이었단 말이에요. 버블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13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자, 13년, 14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2007년도) 당시에는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70조를 벌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를 벌고 있어요? 140조, 150조를 벌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70조 벌던 게 140조, 150조 갔으면 2배 갔어야죠. 그쵸? 근데 왜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밖에 못 갔냐? 3000까지밖에 못 갔냐? 2000에서 3000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그럼 50% 뭐 60%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30% 버블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딱 디스카운트 된 거잖아요. 수익률이 축소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버블 포지션에 현금을 20, 30% 섞어가지고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1500% 밑에서는 어때요? 저평가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풀비중 대응을 했다. 자, 이걸 두들겨 맞든지 말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버블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메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00에서 3000 가면 2배 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운이 좋아서 이때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900포인트에서 3000이 가면 2배가 아니고 3배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수익률의 개념인 거예요. 버블이라는 거를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때도 주식 비중은 무조건 6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 비중이라는 거는 버블이 아무리 크게 진행이 된다 그래도 60% 이상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올 때 현금을 섞어주게 되면 적정가치 밑에 구간에서는 무조건 풀비중 대응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더 빠질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는 풀비중 대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럼 이때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으니까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나오면서 기업들이 이익이 안 좋아졌어요. 70조 벌다가 40조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가치 보면 800포인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조까지 내려올지 언제 내려올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땐 뭘 보냐? 자, 장기적으로 70조를 넘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40조 벌어다가 70조를 넘어가면 일단 1400까지는 올라가야잖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2021년도부터 여기까지 100조를 벌었습니다. 자, 100조 보니까 어때요? 70조에서 100조 벌면 30%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수는 제자리에 있을까요? 이때는 버블이었으니까. 이때는 버블이 없었어요.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유럽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뭐고 하면서 경제가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왔단 말이에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미국 리스크가 있었던 거고 이때는 유럽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미국, 유럽 리스크가 입혀지면서 전 세계 경제는 다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게끔 구조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높은 국가들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이제 뭐 성장률이 좀 둔화되어 있는 국가나 뭐 그런 데들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수가 들어올라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2007년도, 2008년도 5월에 주식 비중 100% 사인을 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회원분들이 경험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이즈를 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막 일괄매도 사인도 내고 제가 실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회원분들이 하락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회원분들에 대한 믿음이 제가 부족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안 하잖아요. 왜? 경험이 충분히 축적이 됐기 때문에 회원분들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회원분들도 저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이해도가 좀 높아져 있는 거죠. 서로 그렇다 보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맘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조정이 온다 그래도 다 견딜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회원분들이. 자, 2018년도에 150조를 벌었습니다. 자,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100조를 벌었으니까 여기서 놀다가 자, 100조씩 벌면서 어떻게 돼? 이익이 계속 기업에 쌓이니까 그래갖고 투자를 했겠죠. 계속 기업들은. 자, 이익이 생기는 걸 갖고 계속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이니까. 그 투자가 성과가 나오면서 150조를 벌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는 거의 반도체가 주도했어요. 반도체만 올라갔습니다. 자, IT에서 반도체만 올라갔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이익이 100조에서 50조 플러스 된 게 거의 반도체 기업에서 다 나왔어요. 반도체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 말고는 버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반도체를 안 담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섹터는 다 저평가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섹터는 다 저평가였다고요. 자, 적정지수 밸류가 이제 3000포인트인데 코스피는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상승력이 어때요? 15% 이상 남아있잖아요. 그럼 적정가치보다 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비중을 다 갖고 있어야죠. 버블 포지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을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가 중국을 막 이제 뺨때기 때리고 하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는 일본에서 또 이제 꼴값을 떱니다. 뭐 수출 규제 뭐 등등 해갖고. 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니네들 그만 싸워하면서 하나님이 벌을 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트럼프 리스크, 일본 리스크, 코로나 리스크가 충격을 주면서 어떻게 돼요? 야, 이때 80조 볼 거다. 70조까지 내려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1500, 1400포인트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뚜껑 까보니까 70조, 80조까지 안 내려왔어요. 자, 100조를 벌었습니다. 2020년도에 대충 110조 정도 벌었나? 100조, 110조 뭐 요 사이 벌었을 거예요. 105조 정도 벌었나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자, 105조 정도 벌었어. 그럼 뭐 적정지수 밸류가 어디예요? 2100포인트. 자, 거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추정치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140조에서 150조를 벌 거다. 추정치가 그 정도 잡혀요. 야, 2018년도에 150조 벌었던 것보다 그럼 덜 벌잖아, 올해. 근데 왜 지수는 더 위에 있을까요? 버블이 입혀진 거예요. 저금리라든가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버블이 입혀진 거예요. 적정지수 밸류는 지금 구간에서 어때요? 2018년도보다 올해는 이익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2018년도에 지수는 미리 3000포인트를 땡겼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 제가 3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그냥 막 많이 얘기했던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코멘트를 드린 거라고요. 근데 중간에 노이즈가 나면서 충격이 와서 100조까지 쭈그러들었어요. 기업이익이. 그러니까 30% 빠져야 되는데 30%만 빠지면 되는데 더 빠진 거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빠졌단 말이에요. 자, 10%, 20%가 저평가가 된 거예요. 왜? 150조는 결국 넘어갈 거니까. 2021년 아니어도 2022년 뭐 넘어가면 언젠가 넘어가겠죠. 그럼 지금 적정지수 밸류는 2800포인트, 3000포인트인데 지금 어때요? 2021년 12월 거를 반영한 게 2800에서 300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6월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3월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2월이에요. 그러면 자, 시간 가치가 어떻게 돼요? 자, 12월까지는 10개월이 남았잖아요. 자, 이 시간 가치를 딱 계산을 해봤을 때 대충 지금 적정 밸류는 한 2500포인트 정도 된다. 자,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놓고 보면 자, 30% 버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말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3266포인트를 그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000포인트를 계산을 하면 요것보다 하락 여력은 낮아져요. 자, 하락 여력이 자, 8%, 16%. 올해 말을 놓고 계산해보면 8%에서 16% 정도 버블 구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2월 구간에 계산해보면 30% 정도 버블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30% 가져가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투자는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노이즈가 입혀져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100조를 벌다가 갑자기 이게 50조를 번대요. 그럼 이게 리스크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업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결국은 100조를 넘어가서 120조 벌고 130조 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100조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50조를 벌면 어때요? 500원까지 줄어들어야죠. 자, 120조 벌면 어때요? 1200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이거를 똑바로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왜곡 포지션이 나와요. 주식 투자의 핵심은 이 왜곡 포지션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가치 판단이 돼야 이 왜곡 포지션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계산해보겠습니다. 100조. 자, 50조까지 빠졌다가 어떤 기업이 200조까지 이제 이익을 늘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익이 100조 나오다가 자, 어떤 노이즈가 나와서 50조까지 줄었어요. 그러다 이게 200조까지 늘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1000원에서 자, 500원까지 빠졌다가 이 500원에서 이게 2000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자, 50조까지 빠졌다가 200조까지 늘어나는데 이 돈이 이게 300원까지 내려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왜곡이 엄청 심해진 거잖아요. 그럼 지수 상승 여력이 어때요? 주가 상승 여력이 700%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서 더 싼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200개가 있으면 이 전체 기업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싼 게 몇 개야? 이 중에 가장 저렴한 거, 가장 성장률이 높은 거, 또 업사이드 폭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서로 상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상대 비교를 해서 기준점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이 중에 100개를 사든지 20개를 사든지 500개를 사든지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투자예요. 적정가치 수준까지 올 때까지, 버블까지 갈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정가치 수준이 오면 덜어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해 대응해야 장기 수익률을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단기적으로 버블인 거죠. 자, 2022년에서 2025년을 놓고 보겠습니다. 이 사이에도 어떤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부터 5년 후에 놓고 보면 150조만 벌까요? 뭐 200조 이상 벌 수 있죠. 200조 이상 벌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4,000포인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걸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냐? 지금은 4차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4차 산업이라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멘텀들이 있단 말이에요.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경제 규모가 커질 거다, 사이즈가 커질 거다라는 걸 담보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그런 모멘텀들이 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들만 움직이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업 전반에서 규모가 큰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수가 쉬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도 성장 기업들을 찾아가야죠. 자, 2011년도, 2015년도에도 지수는 누워 있었지만 건설 중소형주, 뭐 식료품 섹터, 뭐 화장품 섹터 이런 데는 성장 흐름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런 종목들은 1000%, 2000%씩 움직였어요, 다. 지수가 누워 있는 동안에도. 자, 이 2200개 중에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했으면 수익은 나요. 지수가 움직이고 못 움직이고 수익은 무조건 납니다. 내가 공부만 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찾아나가면서 투자를 하면 수익은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다만 이제 지수가 이제 이렇게 쉬어갈 때는 수익률이 크질 못하죠. 제한적인 수익률로 가는 거예요. 중장기 수익률이 확대 구간이에요. 이때 20년, 30년 지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중장기 수익률 확대 구간에는 3%, 5%밖에 안 나와요. 자, 이 버블 구간에 계산해보면 몇 프로 나올까요? 9%에서 15% 나옵니다. 자, 이런 통계 수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지수 평균. 자, 20년에서 한 100년 정도를 평균을 해보면 지수 평균 상승률은 6%에서 한 8% 정도 돼요. 다시 지수 평균. 자, 통계적인 걸 어떻게 대입을 하는지를 코멘트를 드릴게요. 자, 지수 평균은 20년에서 100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6%에서 자, 알파가 2% 붙어갖고 8%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알파 2%는 뭐냐? 배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중장기 수익률 확대 구간에서는 기업 이익들이 쪼그라지고 노이즈가 붙어있고 요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 평균 계산을 해보면 뭐 20년, 100년을 계산을 해봤을 때 20년 이상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자, 노이즈 구간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20년 이상 상승률이 3%에서 5% 정도밖에 안 지켜요. 이럴 때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몇 프로일까요? 지금 9% 정도 돼요. 한 30년 지수평균 계산해보면 30년, 35년 지수평균 계산해보면 20년 이상 계산해보면 9% 정도 됩니다. 지금. 그리고 노이즈가 없고 이제 버블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9%에서 15% 정도. 자, 이 중간 값을 딱 놓으면 6%, 8%가 지수 평균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6%, 8%의 지수 상승률을 안고 가는 거예요. 다만 어때요? 9%, 10% 있을 때 내가 투자 비중이 100%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인 지수 수익률이 이거보다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노이즈 구간이 있을 때 요럴 때 투자 비중이 100%다. 장기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높아지겠죠. 거기에다가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죠. 상장되는 2200개 기업 중에 상승 여력이 더 높은 기업들을 추려서 10%, 20%를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투자의 핵심이에요. 버블 포지션이 오면 비중을 줄여주고 저평가 포지션이 오면 비중을 늘려가고 그걸 어떻게 해나갈 거냐 라는 계획이 서 있어야죠.
전략이 잡혀 있어야죠. 자, 이거를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해서 내가 투자를 그 틀 안에 가둬서, 인간은 심리적으로 욕심이라든가 공포를 이겨낼 수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제한시키려면 강제적인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계획서를 쓰죠. 학교를 가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는 자, 여름방학에 뭐 할 건지 여름방학 계획서를 써서 학교에다 제출을 하고 해요. 자, 내가 미래 계획을 세울 때도 어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뭐 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어떻게 가서 취업을 어디 해서 돈을 얼마 어떻게 벌어서 노후에 어떻게 쓰고 노후 준비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 가둬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공포, 이런 걸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은 없어요. 인생이든 투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비싸냐 싸냐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비싼 구간에서도 어때요?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제 실패가 불가능한 이유는, 장기 투자의 실패가 불가능한 이유는 몇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죠. 분산 투자 무조건 돼 있어야 되고, 포트폴리오 무조건 구축돼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점을 잡고 시스템만 짜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지 실패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2007년도 그 당시에는 버블이었는데 지금 놓고 보면 지금보다 쌌잖아요. 그러면 내가 2007년도에 투자를 시작하면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투자를 시작해야죠, 무조건. 이건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보이는 거고, 이때 이게 버블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70조 벌었다가 갑자기 기업들이 미쳐서 200조, 500조 벌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장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뭔가 산업의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이 경제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투자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잠깐의 변동성을 가지고 꼴값들을 떤단 말이에요. 이런 변동성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는 것 갖고 꼴값들을 떨어요. 자, 하락을 반기는 마인드를 훈련을 해나가려고 그러면 하락이 그냥 오면 하락이 오는 대로, 상승이 오면 상승이 오는 대로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락은 피하려고 그러고 상승은 취하려고 그러고 욕심쟁이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도 하고 예측도 하고 하죠. 거기에 100% 확신이라는 걸 할 수 있냐고요. 자, 이게 없잖아요. 100% 확신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죠. 이 불확실성을 이용할 수 있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회피해야 하려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식 투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도박이라 그런다고요.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이게. 자, 수익은 어때요? 무한대예요. 자, 10만 프로도 납니다. 자, 1000배도 나오고 100배도 나와요.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면 100배 수익도 나고 1000배 수익도 나요. 자, 마이너스 100% 손실이 무서워서 1000배 수익과 100배 수익을 회피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상승은 무한대로 열려있고 손실은 10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자, 이 100% 손실이 무서워서 10,000%, 10만% 수익을 회피하는 거라고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불확실성을 회피하라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왜? 그럼 지금 죽어야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나가서 내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집에만 있어야지.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인데 어떻게 불확실성을 회피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개똥 철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야, 대학을 지금 다 가니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가니까 경쟁력이 없어. 그럼 대학 가는 것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걸 찾아나가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겠죠. 근데 어때요? 야, 대학은 다 가니까 나도 가야지. 다 가는데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해?
남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기본 스펙인데 그 기본 스펙도 없으면 뒤처지는 거잖아. 대학을 가는 게 뒤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그러냐고요. 인간들의 심리는 이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장 폐지? 기업이 망할 수 있어. 그거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왜 망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의 CEO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분식회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냐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냐고요. 그럼 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000%, 100,000%의 상승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렇게 될지 몰라.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손실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수익은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손실은 100%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이게 가능성이죠. 가능성을 보고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투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수익도 계속 쌓아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장기 투자자가 폭락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필요가 없는 이유. 자, 요거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코로나 폭락 때 대충 2월, 3월 달에 폭락이 나왔는데 2월부터 연결을 해놓고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고 연결을 해놓고 보면 코스피가 36% 빠졌어요. 삼성 SDI가 이제 주도 섹터였죠. 코로나 이후에. 자, 코로나 때 36%가 빠졌는데 2월부터 3월까지 삼성 SDI는 48%가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통계적으로. 지수가 한 30% 지수가 빠지면 폭락이 오면 지수보다 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더 빠진다고 그랬죠. 계좌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방어가 더 잘 됐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이 좋게 관리가 잘 된 거예요. 그냥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지수가 30% 빠지면 내 계좌는 40% 빠지는 거예요. 그 이후를 보란 말이에요. 이후를. 그 이후에 어때요? 자, 바닥에서 연결해놓고 보면 삼성 SDI는 354%가 올랐어요. 자, 코스피는 어때요? 바닥에서 연결해놓고 보면 126%가 올랐습니다. 자, 바닥에서 고점을 연결해놓고 보면 자, 그러면 코로나 폭락이 있기 전에 2월달부터 연결해놓고 보면 어떨까요? 자, 주도 섹터는 어때요? 133% 올랐죠. 코스피 지수는 어때요? 44% 올랐어요. 이 40%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133% 손실을 회피할 거예요? 폭락을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상승은 취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하락, 내일의 하락, 일주일의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락할 거라 그래갖고 회피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수가 올라버렸어. 그러면 그 수익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하락을 회피하기 위해서 더 큰 수익을 회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수익도 없어요.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락을 견디는 겁니다. 야,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코스피는 평균이야. 자, 삼성 SDI는 주도 섹터였어. 주도 sek터는 가장 많이 오른 섹터야.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2차전지 가장 많이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오른 걸 갖고 계산을 해놓고 보면 이게 말이 되냐.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을 취해가야 되는 이유. 자, 분산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변동성을 방어하고 장기 순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못 오른 소외 섹터가 금융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2차전지예요. 가장 못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 섹터고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2차전지예요. 자, 코스피는 36% 빠질 때 어때요? 빠질 때는 자, 삼성 SDI는 48% 빠졌고 금융 섹터는 43% 빠졌어요. 자, 코스피가 44% 오를 때 자, 2월부터 연결을 해놓고 보면 폭락 전부터 그냥 연결해놓고 보자고요. 바닥 시점에서 계산하지 말고. 그럼 2월부터 연결해놓고 봤을 때 코스피는 44% 올랐어요. 삼성 SDI는 133% 올랐습니다. 자, 금융섹터. 자, KB증권은 배당까지 치면 대충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KB금융은 지수보다 덜 올랐죠. 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 2배, 3배 이상 더 올랐죠. 2배 이상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평균을 쳐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삼성 SDI와 KB금융을 내가 다 갖고 있었어.
KB금융도 저평가였으니까. 코로나 전에 저평가였으니까. 삼성 SDI는 성장 섹터였어. 성장 섹터, 가치주 섹터 같이 가져가. 그래. 성장 섹터와 가치주 섹터를 그냥 5대5 비율로 섞었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평균 수익률은 어때요?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뭐 133 더하기 10해서 나누기 2하면 자 71%란 말이에요. 지수는 44% 올랐어요. 자 내 평균 수익률은 어때요? 71%가 올랐어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은 26%가 잡히잖아요. 회원분들 계좌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 더 돼 있죠.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이 50%, 70%, 100%씩 돼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얘도 저평가인데. 성장 섹터.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해. 자, 금융 섹터에 몰빵하는 게 맞아요? 자, 성장 sek터. 야, 봐라. 이거 몰빵해가지고 난 수익을 이렇게 됐어. 너네는 이거 섞어갖고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됐잖아. 그럼 이제 하락 변동성이 오면 어떻게 될까? 얘가 하락이 더 크게 나오겠죠. 삼성 SDI가 하락이 더 크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밸류 매력이 KB금융이 더 있으니까. 하락 조정이 시작이 되게 되면. 자, 다 상대적인 비교라는 거예요. 오를 때, 내릴 때. 그 평균을 맞춰가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도 가져가고, 리스크도 해지하고, 수익률은 키워가고. 평균 수익률을 키워갔을 때,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의 폭을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이 폭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커집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1985년부터 2021년 지금 수준을 이제 계산을 해놓고 보면 36년 동안 자 2200%? 자 22배 정도 올랐어요. 여기에 알파 배당이 있어요. 배당 복리까지 하면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돼요. 이 사이에 어디 있을 거예요. 자 지수가 30배에서 50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배당은 안 친 거니까 지수 상승률 36년 동안 배당은 안 친 거거든요. 배당 복리 치면 30배에서 50배가 지수가 올랐다고요. 아웃퍼폼 수익률이 이렇게 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36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계좌 수익률은 100배, 1000배 이 사이에 있겠죠. 아웃퍼폼 수익률 많이 쌓아갔으면 뭐 1000배도 되는 거고 100만원 갖고 10억 되는 겁니다. 100만원 갖고 10억이 되는 거라고요. 30년 투자하면. 거기서 성과가 좀 있어. 100만원 갖고 5억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예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승도 회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하락을 싫어. 이 하락을 보지 않을 거야. 이 하락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럼 이 상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은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고 하락이라는 거는 항상 반기는 마인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때요?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되면 내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막 손실을 찍고 있고 뭐하고 하니까 막 마음이 안 좋아. 근데 그게 이제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 하락이 내 수익률을 더 키워주는 거구나. 경제라는 게 영원히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갖고 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금리 인상을 해요? 미국이 2015년부터인가? 2017년도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했어요. 자, 경제가 뭐 좋아지고 완전 고용이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 유동성을 축소해 가는 거예요. 긴축 정책을 펴가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오니까 금리를 팍 떨궈버립니다. 그럼 유동성을 풀어버려요. 금리를 팍 떨궈서 유동성을 풀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화폐 가치를 떨궈버리는 거예요. 자, 기존에 1000원이었던 걸 화폐 가치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1달러가 1000원이었어. 근데 이거를 막 500원까지 떨궈버려요. 안 되면 300원까지 떨궈버려요. 200원까지 떨궈버려. 될 때까지 떨궈버린다고요. 10원까지 떨궈버리고 뭐 5원까지 떨궈버리고 1원까지 떨궈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원에도 안 되면 자 마이너스 10원, 마이너스 20원, 마이너스 100원, 마이너스 1000원까지도 떨궈버리는 거죠. 왜? 될 때까지. 화폐 가치를 떨구면 떨굴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 구조예요. 그러면 리스크라든가 노이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라는 게 생기면 자 화폐와 자 물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게 금리 또 여기에서 이제 국가별 어떤 뭐가 엮여있는 게 이제 화폐 화폐란다 환율 이런 걸 가지고 조절을 해갖고 내가 좀 이득 봐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막 쌈박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라는 거는 결국 물가 상승을 따라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냥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경제라는 건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데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들이 1위 뭐 자산 세계 1위. 얼마 전에 보면은 뭐 아마존의 뭐 베조스였단 말이에요. 제프 베조스. 뭐 옛날에는 어때요? 빌 게이츠였어요. 빌 게이츠가 재산이라고 베조스가 올라와요. 자, 지금 최근에는 어때요? 테슬라 머스크잖아요. 왜 재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뀔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바뀔까요? 머스크나 베조스는 옛날에 그지였어요. 어렸을 땐 그지였지 뭐. 집도 부자도 아니었고. 어떻게 세계 1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1위 부자였던 사람은 어떻게 이제 내려올까요? 경제 구조가 계속 바뀌면서 산업이 바뀌고 하면서 부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지금 서민인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무조건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어요. 다만 부자가 되려면 경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경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라는 건 뭐예요? 돈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돈이 많다라고 부자는 아니죠. 내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도 이제 연결해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 다만 경제를 이해를 해서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부자면 이 돈을 지키기만 해도 일단 내 대해서는 부자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면 내가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으면 투자라든가 사업은 필수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라고 필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연봉을 많이 받아. 내 탤런트가 좋아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노동 수입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근데 노동 수입이 뭐 연봉이 지금 뭐 1억, 10억 안 되는 사람들은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선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금융인식이 뛰어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죠. 다만 민족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 자, 금융인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으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을 만기는 마인드를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락이 나와 있을 때는 중장기 수익률이 확대되는 구간이에요. 중장기 수익률이 확대되는 구간은 지금처럼 지수가 많이 올라있을 때는 계좌가 수익은 많이 찍고 있지만 중장기 수익률이 줄어드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하락이 크면 크게 올수록 어때요? 점점 장기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니까 지금 찍혀있는 계좌 수익률은 필요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냥 내가 투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하락이라든가 폭락이 왔을 때 투자를 멈춰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난해지는 거죠. 투자를 했다 손절치고 나가면 가장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채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라는 거예요. 5년 이상 하락이 통계적으로 수십 년 데이터를 보면 5년 이상의 하락이 진행된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런 통계적 데이터를 보고 최소 5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률적인 개념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 통계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통계 지표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확률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익률의 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확률적인 개념은 필수예요. 시스템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근본적인 건 뭐예요? 수익률을 끌어올리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평균 6%에서 8%의 자산 성장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산 성장이 연평균 6%, 8%가 안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그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1년에 내 자산이 6%에서 8% 이상 증가가, 자산이 얼마가 있건 간에 그게 자산이 증가폭이 1년에 6%, 8%가 안 되면 나는 그만큼 가난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금 금리가 6%, 8% 주는 데 없잖아요.
금리가 6% 8% 주는 데 없잖아요.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다 보면 끝도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하락이라든가 상승은 무조건 기회라는 거예요. 둘 다 기회예요. 하락은 어때요? 싸게 살 기회. 상승은 어때요? 비싸게 팔 기회. 그러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걸 영원히 반복하려고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나가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시스템화 했어야죠. 하락을 어떻게 견뎌가야 될까? 자, 버블은 또 어떻게 견뎌가야 될까? 욕심을 어떻게 줄여가고 공포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포지션을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순간 상승도 회피하는 거예요.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상승도 회피하는 겁니다. 둘 다 취하는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취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상승만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하락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을 성장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하락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한다. 하락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상승도 취할 수 있다.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하락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상승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